칼에 찔린 건 제인이었다. 기찬을 향해 날아온 칼을 본능적으로 막은 제인. 몸보다 마음이 먼저 반응한 것이다. 기찬은 공포에 가까운 얼굴로 제인을 안았다. 피는 생각보다 빠르게 번졌다. 기찬은 제인의 입에서 미약한 숨이 빠져나가는 것을 보면서도 이게 현실이라는 걸 받아들이지 못했다. 그는 한 손으로 제인의 등 뒤를 감싸고 다른 손으로 그 피를 막으려 했었다. 그러나 피는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의식을 놓아버렸다. 사람들은 웅성거렸고 포털에는 이미 기사가 잔뜩 올라갔다. YL그룹 황기찬 피습, 그 대신 찔린 여인은 누구? 자극적인 문장이 헤드라인을 장식했고 정확한 상황은 어디에도 없었다. 제인이 왜 대신 나섰는지, 누가 칼을 들었는지, 배우가 누구인지 아무것도 밝혀진 건 없었다. 기찬의 심장은 한 번도 이토록 빠르게 뛰어본 적이 없었다. 그의 눈앞에 누운 제인은 은호와 너무도 닮았다. 기찬은 입을 다물었다. 입을 열면 울음이 나올 것만 같았다. 병원 복도에서 손을 움켜쥐고 선 채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제인의 수술실 문이 닫혔다. 한편 도윤은 병원에 늦게 도착했다. 차 안에서 뉴스를 보고 뛰어들어온 그에게 기찬의 피 묻은 와이셔츠와 침대 위 제인의 모습은 전부 다 이해 불가능한 현실이었다. 그는 혼란 속에서도 우선 주먹을 쥐었다. 기찬을 향한 분노 때문이었다. 왜 그 사람이 또 아파야 하는데? 그러나 말은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 그 시각 강세리는 사무실에서 회의를 마치고 복도로 나왔다. 비서는 그녀에게 다가와 속삭이듯 말했다. 대표님, 그쪽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강재인 씨가 칼에 찔렸대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세리의 눈동자는 흔들렸다. 뭐라고? 비서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병원으로 이송됐다고 합니다. 세리는 잠시 숨을 멈췄다. 그건 자신이 명령한 일이 아니었다. 기찬에게 압박을 주기 위한 연출로 분명 겁만 주라고 했을 뿐이었다. 입술은 바짝 마르기 시작했고 손끝은 저리기 시작했다. 그녀는 곧장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다. 그리고 휴대폰을 꺼내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다. 그러나 상대는 전화를 받지 않았다. 칼을 든 남자. 그 남자가 왜 제인을 찔렀는지, 지금 어디에 있는지 무엇도 확인할 수 없었다. 병원 한켠 노숙자는 의자에 앉아 있었다. 손에는 편의점 커피가 식어 있었고 눈은 병실 문만 바라보고 있었다. 황기만은 의식을 되찾았지만 정신은 여전히 멍한 상태였다. 그는 자신이 왜 병원에 있는지도 정확히 몰랐고 눈앞의 사람들을 헷갈려 했다. 한편 병원에서는 숙자가 근심 가득한 얼굴로 김한의 옆에 앉아 있다. 김한아, 엄마 알아보겠어? 노숙자는 아들의 손등을 조심스레 쓰다듬었다. 김한은 눈을 깜빡이며 고개를 들었다. 엄마. 그 말에 노숙자의 입가가 떨렸다. 그녀는 겨우 웃었다. 김한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창밖을 봤다. 창밖의 빛은 환했고 자신이 누워있던 시간들이 허공처럼 느껴졌다. 왜 내가 여기 있지? 그는 기억을 떠올리려는 듯 눈을 감았다가 떴지만 뿌연 안개 같은 느낌만 남아있었다. 노숙자는 그제야 무릎을 꿇듯 그 앞에 앉았다. 괜찮아. 기억 안 나도 돼. 하루하루 다 돌아올 거야. 근데 김한아, 혹시 무슨 꿈은 꿨니? 김한은 말이 없었다. 잠시 정적이 흘렀다. 그는 갑자기 팔을 들어 자신의 어깨를 만졌다. 멍하니 손끝을 살피다가 작게 중얼거렸다. 웃고 있었어. 누군가 위에서. 나 떨어질 때 누가 웃고 있었던 것 같아. 노숙자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심장이 내려앉는 느낌을 받았다. 하지만 김한은 이미 다시 멍해진 눈빛으로 창밖을 보고 있었다. 노숙자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다. 기억은 돌아오고 있어. 그녀는 다시 의자에 앉아 묵주를 꺼냈다. 손가락마다 구슬을 돌려가며 기도를 시작했다. 이렇게 해서 한 사람은 수술대 위에, 한 사람은 병원 복도에, 또 한 사람은 전화를 받지 않는 사람을 찾고 있었다. 그리고 또 한 사람, 박지수는 컴퓨터 앞에 앉아 녹음 파일을 열었다. 자영이, 그 늙은이는 치매야. 말 못해. 김한은 쓰레기 됐고, 제인, 걘 이제 끝내야지. 그건 세리의 목소리였다. 지수는 숨을 고르고 USB에 그 파일을 옮겼다. 그리고 다시 썼다. 수신 김도윤. 내용 진실, 이제 진짜 시작합시다. 제인의 수술은 길어졌다. 3시간, 4시간. 병원 복도에 앉은 사람들은 말이 없었다. 기찬은 수술실 문만을 바라보고 있었고 도윤은 멀찍이 떨어져 그를 지켜보고 있었다. 두 사람 사이엔 아무 말도 없었지만 그 공기는 무겁고 날카로웠다. 기찬은 손가락을 떨고 있었다. 제인이 깨어나지 않으면 그가 해야 할 모든 말들이 사라질 것만 같았다. 도윤은 한참을 고민했다. 지수가 건넨 USB가 주머니 안에서 묵직한 존재감을 뿜어내고 있었다. 그 안에는 세리와 기찬의 대화가 있었다. 은호에 대한 언급도, 제인을 언급하는 목소리도 너무 또렷했고 이제껏 도윤이 버텨온 모든 이유를 흔들고 있었다. 그는 복도 끝 의자에 앉아 고개를 푹 숙였다. 사랑이라는 단어와 정이라는 단어가 한 몸 안에서 싸우고 있었다. 지키고 싶었다. 하지만 덮고 싶진 않았다. 병원 입구. 세리는 흰색 트렌치코트를 입고 도착했다. 평소와 다름없는 완벽한 외출 차림이었다. 그러나 얼굴은 무표정했고 발걸음은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았다. 그녀는 기사를 통해 제인의 소식을 확인했고 기찬이 병원에 있다는 것도 알았다.
그리고 무언가 확실하게 해야 할 시점이라는 걸 깨달았다. 복도에서 마주친 간호사는 그녀를 알아보고 살짝 인사했다. 세리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시선은 오직 수술실 앞에 한 남자에게로 향했다. 기찬. 그는 앉아 있었고 세리가 오는 것도 보지 못했다. 그녀는 조용히 그 옆에 섰다. 말을 걸까 망설였지만 그가 고개를 들었다. 왜 왔어? 기찬의 목소리는 낮았고 차가웠다. 세리는 표정을 지우고 말했다. 제인이 걱정돼서. 기찬은 할 말을 잃었다. 그의 시선은 여전히 문만 바라보고 있었다. 내가 찔릴 칼이었어. 세리는 잠시 멈칫했지만 곧 아무렇지 않게 대답했다. 당신이 그렇게 생각하는 건 자유야. 그 말에 기찬은 고개를 돌려 그녀를 바라봤다. 한참을 그렇게 쳐다보다 다시 입을 열었다. 세리야, 우리 어디까지 갈 거야? 누굴 더 망가뜨려야 끝날 수 있을까? 그 말엔 진심이 담겨 있었다. 세리는 입술을 깨물었지만 곧 웃음을 흘렸다. 나는 망가지지 않아. 당신이 망가지고 있을 뿐이야. 기찬은 그 말에 대꾸하지 않았다. 그의 눈엔 슬픔이 담겨 있었고 그 슬픔은 그녀가 모르는 세계의 감정이었다. 세리는 자리를 떠났다. 그녀는 수술실 앞이 답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다. 지금은 다른 걸 준비해야 할 시간이었고 그녀는 자신만의 싸움을 하기로 했다. 그 시각 YL그룹 로비. 승우는 로비에서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었다. 정호성이었다. 그는 미란의 눈을 피해 오성과 단둘이 대화할 시간을 만들었다. 잠시 후 오성이 나타났다. 검은 정장을 입고 있었고 표정은 무거웠다. 무슨 이야기야? 회사 로비에서 보자고 한 이유가 뭔데? 승우는 서류 한 장을 꺼냈다. 출생증명서였다. 그는 오성에게 그것을 건넸다. 어릴 적 병원 기록을 조사했습니다. 제 이름으로 된 원본입니다. 오성은 그걸 받아 들여다봤다. 이름, 생년월일, 출생지, 그리고 부모란에 적힌 강미란이라는 이름. 그 아래 공란. 아버지 칸이 비어있군. 오성이 말했다. 그걸 채우고 싶습니다. 승우가 말했다. 오성은 문득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빛은 복잡했다. 혹시 내가 그 칸에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하니? 그 말에 승우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 대신 눈을 마주쳤다. 말은 하지 않아도 확신 같은 기류가 돌았다. 정호성은 잠시 후 말했다. 강미란에게 직접 물어. 진실은 그녀가 알고 있을 테니까. 제인의 수술은 무사히 끝났다. 의료진은 기계적으로 결과를 설명했지만 기찬에게 들리는 건 아무것도 없었다. 의사가 입을 여는 모습만 눈에 들어왔고 그 뒤로는 긴장과 공포로 얼어붙은 시간만 남았다. 기찬은 병실로 옮겨진 제인을 처음 봤을 때 그녀가 여전히 숨쉬고 있다는 사실 하나에 모든 힘이 빠져버렸다. 의자에 앉은 그의 손은 제인의 손등 위에서 한참을 떠돌다 결국 살며시 내려앉았다. 차가운 손등 위로 그의 체온이 닿았지만 제인은 아무 반응이 없었다. 그녀의 얼굴은 너무도 창백했고 숨소리는 희미하게 이어졌으며 눈꺼풀은 꿈조차 거부하듯 굳게 닫혀 있었다. 그 모습은 고통도 분노도 그 어떤 감정도 남지 않은 채 그저 멈춘 생명처럼 보였다. 기찬은 말없이 제인을 바라봤다. 입술은 다물려 있었고 눈은 뿌옇게 흐려져 있었다. 마음 한켠에서는 죄책감이 파도처럼 밀려왔고 다른 한편에서는 오래전 놓쳐버린 은호의 마지막 모습이 지워지지 않고 겹쳐지고 있었다. 도유는 복도 끝 의자에 앉아 있었다. 그는 병실 안을 들여다보지도 기찬을 향해 시선을 두지도 않았다. 그의 주머니 안에는 USB가 들어있었다. 박지수가 넘겨준 그리고 이 싸움 전체의 흐름을 바꿔버릴 수 있는 결정적인 무게의 파편이었다. 그 안엔 음성이 있었다. 목소리, 단어, 숨소리. 그것만으로도 누군가의 추악함은 증명되었고 그 누군가의 세계는 무너질 준비를 하고 있었다. 하지만 도유는 망설였다. 진실은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고 믿고 있었지만 그 진실이 향하는 곳이 제인에게 더 많은 상처를 남길까 두려웠다. 지금 그녀가 필요한 건 증오가 아니라 회복이었다. 세리를 무너뜨리는 일은 가능했지만 그 무너짐에 기찬도 함께 묻힐 것이라는 걸 그는 알고 있었다. 그는 아직 선택하지 못했다. 정의라는 단어가 언제나 옳지만은 않다는 걸 처음으로 실감하고 있었다. 한편 세리는 혼자였다. 자신의 사무실에서 커튼을 걷지도 않은 채 빛도 차단된 방 안에서 조용히 앉아 있었다. 의자는 등받이를 완전히 밀착시킨 채 한쪽 다리를 꼬고 있었고 노트북 화면 속엔 병원 근처 CCTV 영상들이 재생되고 있었다. 그녀는 영상 속 화면을 반복 재생하며 로비, 구석, 입구, 사각지대까지 모두 점검했다. 흉기를 든 남자의 얼굴은 끝내 드러나지 않았고 기찬에게 다가간 움직임 역시 명확히 보이지 않았다. 사각지대였다. 그녀는 그 사실이 오히려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남자의 정체를 알지 못한 채 사건은 미궁으로 남게 되었다. 제인이 살아났다는 건 예상 밖의 변수였지만 상황은 여전히 통제할 수 있었다. 문제는 기찬이었다. 그의 눈빛이 변해가고 있었다. 그가 제인을 바라보는 시선은 예전과 같지 않았다. 미련이나 애착이 아니라 무언가 용서받고 싶은 사람의 슬픔이었다. 그것은 위험했다. 세리는 손을 뻗어 노트북을 덮었다.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침착함을 유지해야 했다. 모든 것을 잃지 않기 위해선 자신이 먼저 흔들려선 안 됐다. 제인은 눈을 떴다. 천장은 흐릿했고 불빛은 따갑게 느껴졌다.
의식은 깨끗하지 않았고 현실은 아직 꿈처럼 뒤섞여 있었다. 몸은 움직이지 않았고 눈동자만 천천히 좌우를 훑었다. 아무도 없는 줄 알았던 병실 한쪽에 기찬이 있었다. 고개를 숙인 채 의자에 앉아 있었다. 그는 잠들지 않았지만 눈을 감고 있었고 그 표정은 감정이 다친 사람처럼 굳어 있었다. 제이는 그의 모습을 보자 몸을 움직이려 했지만 통증이 왔다. 숨을 들이쉬는 것조차 조심스러웠다. 의식은 돌아왔지만 말은 나오지 않았고 심장은 두려움과 분노 사이 어딘가를 떠돌고 있었다. 기억은 또렷했다. 칼날이 몸을 관통하던 순간도, 기찬의 놀란 눈도, 그리고 그 직전까지도 머릿속에서 선명히 반복되었다. 그녀는 자신이 왜 그렇게 했는지 이유를 설명할 수 없었다. 단지 순간이었다. 몸이 먼저 움직였고 그 사람을 대신해 쓰러졌다. 그게 사랑인지 미련인지 죄책감인지는 아직도 모호했다. 도유는 병실 유리창 너머로 그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다. 제인이 깨어났다는 사실에 놀람과 안도,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복잡함이 동시에 밀려왔다. 기찬이 그녀 옆에 있다는 장면이 도윤의 숨을 멎게 했다. 그 자리에 있어야 할 사람이 자신이 아니라는 사실이 가슴을 꾹 눌렀다. 그는 한동안 움직이지 않았다. 그리고 마음을 굳혔다. USB를 꺼냈고 작은 봉투에 담아 병원 보안함에 넣었다. 이것은 경찰에게 전달될 것이다. 그것이 그의 마지막 선택이었다. 그는 정의를 택했다. 그리고 사랑은 내려놓았다. 정호성은 사무실 책상에 앉아 있었다. 그의 손엔 오래된 사진 한 장이 들려 있었다. 강미란과 함께 찍은 사진이었다. 그 사진 속 미란의 눈은 지금보다 훨씬 단단했고 그녀의 손엔 아기가 안겨 있었다. 사진 뒤편엔 적혀 있었다. 승후 3개월. 그는 눈을 감았다. 그 아이가 자신의 아들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지워지지 않았다. 하지만 그는 미란을 믿고 싶었다. 그녀가 숨긴 이유를 알고 싶었고 그 모든 고통을 혼자 감내한 그녀에게 책임 대신 사과를 하고 싶었다. 그는 전화를 걸었다. 미란은 받지 않았다. 한참을 기다리다 그는 조용히 전화를 끊었다. 세리는 호텔에 도착했다. 도심의 고급 호텔 중 한 곳이었다. 그녀는 프론트 데스크에서 아무런 예약 정보도 확인하지 않았다. 이미 미리 들어와 있던 누군가를 만나기 위해 엘리베이터를 타고 가장 높은 층으로 올라갔다. 객실 문이 열리자 실내에는 정장을 입은 남자가 서 있었다. 그는 낯선 얼굴이었지만 세리와는 이미 여러 차례 만난 사람처럼 익숙했다. 그녀는 방 안으로 들어갔고 테이블 위에 놓인 서류 봉투를 집어들었다. 봉투 안에는 제인의 의료 기록 일부와 기찬이 병원에 머무는 동안의 동선이 담긴 보고서, 그리고 한 장의 사진이 들어있었다. 세리는 사진을 오래 바라봤다. 사진 속 인물은 병원 건물의 뒤편 비상구 쪽에 숨어 서 있는 여자의 모습이었다. 모자와 마스크를 쓰고 있었지만 세리는 단박에 그 여자가 누군지 알아차릴 수 있었다. 그녀는 그 사진을 접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불쏘시개처럼 쓰레기통에 던졌다. 사진은 타지 않았지만 그녀의 마음에선 무언가가 타고 있었다. 위기감이었다. 병원 한켠 도유는 경찰과 마주하고 있었다. 그는 USB가 담긴 봉투를 제출했고 경찰은 내부 검토를 통해 수사에 착수하겠다고 답했다. 그는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했다. 이것이 누군가를 무너뜨릴지도 모른다는 걸 알았지만 이제 선택은 경찰의 몫이었다. 그는 병실로 향하지 않았다. 제인이 눈을 떴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그녀를 마주할 자격이 자신에게는 없다고 생각했다. 사랑은 죄가 아니었지만 때로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누군가를 놓아줘야 할 때가 있다는 걸 이제는 이해하고 있었다. 제인은 조금씩 회복하고 있었다. 몸은 여전히 무거웠지만 의식은 명확했고 시간이 흐를수록 칼날이 뚫고 지나갔던 그 순간이 오히려 그녀의 기억을 선명하게 해줬다. 그녀는 기찬이 무너지는 것을 봤다. 병실에서 눈을 떼지 못하고 자신을 바라보는 눈빛. 그 눈빛에 담긴 죄책감이 모든 말보다 더 많은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그러나 그녀는 아직 그를 용서할 수 없었다. 용서는 시간이 해결해줄 일이었고 지금은 회복이 우선이었다. 제인은 스스로를 살리기로 했다. 그동안 너무 많은 것을 잃었고 이제는 잃지 않기 위해 자신이 움직여야 한다는 걸 깨달았다. 기만은 병실 안에서 자주 침묵했다. 의료진은 그의 상태를 안정적이라고 진단했지만 노숙자는 매일 그의 눈빛이 조금씩 변해가는 걸 보고 있었다. 그의 눈은 더 이상 멍하지 않았다. 가끔은 창밖을 바라보다가 갑자기 눈을 감고 인상을 쓰기도 했고 어떤 날은 물을 마시다 컵을 떨어뜨리기도 했다. 그는 무언가를 떠올리고 있었고 그 기억은 분명 강셀이라는 이름과 연결되어 있었다. 노숙자는 하루에 몇 번씩 자신의 손을 꼭 잡고 기도하는 아들을 보며 그에게 진실을 말해줄 날이 다가오고 있다고 믿었다. 기억이 돌아오는 건 기회를 의미했지만 동시에 전쟁의 시작이기도 했다. 도유경은 이상했다. 병원에서 돌아온 그녀는 집안의 모든 거울을 가리고 다녔다.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망상, 세리의 목소리가 환청처럼 들려오는 착각, 그 모든 감각이 그녀를 무너뜨리고 있었다. 그녀는 세리를 미워했다. 처음에는 경쟁이었지만 이제는 증오로 바뀌었고 그 증오가 그녀를 일으켜 세우고 있었다. 시간들을 거슬러 지금 모든 진실에 다가가려는 결심을 드러냈다. 가방 안에서 문서와 자료, 그리고 세리의 입장을 위태롭게 만들 녹음 파일 일부를 꺼냈다.
그 안엔 세리의 전 비서가 녹음한 짧은 음성이 담겨 있었고 그녀의 과거 금융 횡령과 사적 유용 흔적들이 군데군데 묻어 있었다. 두 사람은 말이 필요 없었다. 이미 같은 적을 공유하고 있었고 은호와 제인, 김한의 이름이 더는 피해자의 언어가 되지 않도록 그들은 가만히 준비하고 있었다. 김한은 창밖을 보던 시선을 걷고 처음으로 노숙자를 마주했다. 그는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 조심스럽게 고개를 돌렸다. 그 안에는 혼란도 있었지만 단단하게 굳어진 의지도 함께 있었다. 그는 손을 들어 자신의 머리를 만졌다. 그리고 눈을 감았다. 기억은 구겨진 종이처럼 일그러졌지만 그중 일부는 또렷했다. 계단에서 떨어졌던 순간 누군가의 팔이 자신을 스쳐 지나갔다. 그 손에는 얇은 팔찌가 걸려 있었고 그 뒤에서 들리던 웃음은 차갑고 짧았으며 익숙했다. 그 기억은 강셀이었다. 그는 입을 열지 않았다. 그러나 눈은 모든 것을 말하고 있었다. 노숙자는 그 눈빛을 읽었다. 그녀는 이미 모든 퍼즐이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다는 걸 느꼈고 이제 아들이 그 이름을 배칠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걸 알았다. 제인은 병실에 들어온 기자를 맞았다. 그 기자는 과거 은호 사건을 취재하던 인물이었다. 그녀는 입을 열었다. 잠시 떨리는 눈빛이 지나갔지만 곧 담담하게 말했다. 제가 말하겠습니다. 그 말은 복수의 시작이 아니라 진실의 시작이었다. 그 시각 세리는 사무실에서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책상 위에 놓인 통신사 위치 기록, 병원 CCTV, 기자 이름과 과거 기사 캡처본들을 정리했다. 모든 가능성을 예상했고 모든 루트를 점검했으며 모든 사람의 반응을 예측해두었다. 하지만 그녀는 예상하지 못했다. 김한이 기억을 되찾았다는 사실을, 그리고 지수와 유경이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도윤이 건넨 USB로 인해 경찰이 내사에 착수했다는 보도는 그녀의 귀에도 들어왔다. 불길은 시작되었고 이제는 무엇을 던져도 꺼지지 않을 것이라는 걸 본능적으로 감지했다. 세리는 처음으로 손톱을 물어뜯었다. 그녀의 완벽한 제어 아래 움직이던 세계가 이제 그녀를 배신하기 시작했다. 김한은 드디어 입을 열었다. 의료진과 노숙자가 지켜보는 가운데 그는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한 단어였다. 세리야. 그 목소리는 미약했지만 의미는 선명했다. 노숙자는 무릎을 꿇었다. 손으로 입을 막은 채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더는 숨기지 않을 것이다. 세리가 했던 모든 일을 김한이 기억해냈다는 것을 모두에게 알릴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 순간 방문이 열렸고 유경과 지수가 함께 들어섰다. 김한의 눈이 유경을 보았고 유경의 눈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지수는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고 그 안엔 은호의 사망 전날 병원 근무 기록과 세리와 기찬의 통화 내역 일부가 담겨 있었다. 모든 진실이 이제 한 줄로 연결되고 있었다. 그리고 영상은 제인이 기자 앞에서 무언가를 꺼내 보이는 장면에서 멈춘다. 그녀의 입술이 움직이기 직전 화면은 어두워지고 자막이 뜬다. 진실을 말할게요. 하지만 그 전에 꼭 확인하고 싶은 게 있어요.